네,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발표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 자료와 포스터 논문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을 주제로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과 윤지숙 과장님께서 좌장으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윤지숙 과장님, 세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게 된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과장 윤지숙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입니다.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계학습과 AI 기법 등 최신 방법을 소개하고 또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 후 토론자분들의 논평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이형환 과장님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정민 선임연구원님, 동국대학교 김지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으며 토론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수종 책임연구원님과 한남대학교 권세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이형환 과장께서 Extracting Economic Sentiment from News Articles, The Case of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이형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뉴스 기사에서 경제 심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서 거시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경제 심리 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 후반부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뉴스 심리 지수가 실제 코로나 코비드-19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같이 이볼빙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기본적으로 로우 프리퀀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일 볼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없고요. 사실상 월간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각 집계 단위와 발표 시점이 되게 다르다는 것인데요. 1분기가 끝날 때 1분기의 숫자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끝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속보치가 나오고, 하지만 최근에 코비드-19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거시경제 자체의 볼러틸리티도 높고 언설틴티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책적 인터벤션이 일주일 단위만 늦어도 굉장히 늦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뉴스 심리 지수와 같은 속보성 있는 지수, 그러니까 빠른 기존의 통계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매일 현재 경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은 경제 심리지수를 기존의 방법은 서베이에 기반해서 경제 심리지수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뉴스를 사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우선 뉴스 기사는 매일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기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뉴스 기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베이처럼 돈을 들여서 특정 기관에 특정 패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뉴스 기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특히 인터넷 뉴스 기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물론 이코노메트리션의 노력과 약간의 전기세가 들겠지만 실제로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게 매일 퀄리티 높은 경제심리 지수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데이터는 기존의 이코노메트릭스 테크닉에서 사용하지 않는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정량 지수인 지표로 변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산출된 뉴스 심리 지수가 기존의 심리 지수들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많은 경우에 선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 후반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코비드-19 사태와 지금 뉴스 심리 지수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심리 지수를 만드는 방법론을 일단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위에 데피니션을 보시면 위의 산식에 따라서 산출하게 됩니다. 일단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분류기가 있어서 그 분류기에 뉴스 기사 문장을 집어넣으면 이 문장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중립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류기가 존재한다면 뉴스 심리지수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긍정적인 문장의 수에서 부정적인 문장의 수를 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긍정적인 문장, 부정적인 문장을 전체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고 더하기 100을 하는 과정을 통해 100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0과 200 사이의 숫자를 가지는 이런 지수화 작업을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뉴스 심리지수를 저희 은행에서 산출할 때는 하루에 10,000개 정도의 문장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계 기간은, 그러니까 하루에 10,000개를 뽑을지, 뭐 한 달에 10,000개를 뽑을지, 아니면은 집계 기간을 분기로 잡을지, 주로 잡을지, 월로 잡을지는 연구자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위에서 봤듯이 이 산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뉴스 심리지수를 정의를 하였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될 거는 위와 같은 산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어떤 분류기가 존재한다라는, 감성 분류기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감성 분류기만 만들면은 NSI를 쉽게, 뉴스 심리지수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뉴스 심리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감성 분류기를 만드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성 분류기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맨 왼쪽에 아티클 센텐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계량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익숙해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수량적 데이터를 이용한 리그레션 방법이나 디큐 초이스, 여러 가지 얼로케이션 모델들, 이런 것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각 문장들을 일정한 벡터 공간에 임베딩이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떤 문장을 실벡터 공간에 하나의 벡터로 치환시키는 작업이죠. 이 작업을 통한 작업이 만약에 잘 되었다면 이를 이용해서 문장의 감성을 분류하는 것은, 만약에 감성을 분류하는 데 대해서 트레이닝 셋이 충분하게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트레디셔널한 이코노메트릭스에서 사용하는 디스크리트 초이스 모델이나 로진 리그레션, 이런 디스크리트 리스판스 모델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소프트 벡터 머신 IBF 커널을 사용했는데 쉽게 이코노메트릭스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로짓을 커널 리그레션으로 돌렸는데 커널을 쓸 때 가우시안 커널 썼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화살표, 그러니까 벡터를 이용해서 이 인풋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클래식한 작업입니다만, 첫 번째 화살표, 그러니까 문장을 벡터로 변환하는 작업이 트리비얼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워드2백 알고리즘은 구글에서 2013년도에 토마스 미커로프 팀가 이끄는 팀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셋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벡터를 단순하게 원합 벡터, 그러니까 1000, 0100 이런 식으로 부여하기에는 너무 차원이 커지고 의미도 없어진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벡터를 어느 정도 충분히 작은 벡터 m에 대해서 실벡터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이 변환할 때 변환하는 테크닉은 그냥 쉘로우한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를 러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단어를 벡터로 변환했을 때도 그 벡터 공간에서 가깝다는 것은,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벡터 공간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볼펜은 둘 다 필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글씨를 쓰거나 어떤 문자를 쓰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쓰이게 되겠죠. 이런 비슷한 맥락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벡터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알지브라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킹이랑 퀸이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킹이랑 퀸은 둘 다 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할 것이고 어느 나라를 침략하라고 하던가 어느 나라와 조약을 맺으라고 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맨과 우먼도 결국 인간입니다. 그냥 휴먼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알지브라를 할 수 있다는 뜻은 킹에서 man이라는 속성을 뺀다. 그러니까 킹이라는 벡터에서 man을 나타내는 벡터를 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먼이라는 벡터에 더해줬을 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거칠게 사고를 하자면 왕이 킹에서 남성이라는 속성을 빼면 군주라는 속성만 남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여성에게 더해줬을 때 당연히 퀸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러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워드투백으로 인베딩을 하는 경우에 트레이닝이 충분히 잘 돼 있다라면 이런 공간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희 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가장 가까이 나타나는 단어는 통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와 기재부가 있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또 하나가 있는 게, 연예 기사를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는 김종국과 근육의 관계가 강호동과 흰과의 관계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벡터로 워드를 인베딩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뉴스 심리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여러 클래스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 데이터도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같은 데서 뉴스를 크롤링을 해와서 이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그리고 전처리를 약간에 거쳐서 워드투백 모델, 그러니까 얘를 다 문장들을 벡터로 바꾸고 그 벡터들을 이용해서 분류기를 집어넣어서 분류된 감성의 결과를 가지고 취합해서 이제 지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은 이렇게 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워드투백 모델과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분류기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레이블드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고 감성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아니면 중립이다를 채점한 데이터를 가지고 워드투백 모델과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산출한 뉴스 심리지수가 기존의 거시경제 지표들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심리지수는 기본적으로 1단위로 집계를 할 수 있고 1단위로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기간은 이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와 비교를, 일단 가장 중요한 숫자니까 GDP와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GDP는 분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뉴스 심리지수도 분기 단위로 재산출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0.56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임이 뭐 렉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슈머 센티먼트 인덱스인 CSI입니다. 저희 CSI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NSI도 월 단위로 변환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CSI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0.73 정도로 나타났고 한 달 정도 선행을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업경제실사지수인 PSI입니다. PSI는 실적치와 전망치가 있는데 전망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망치와 비교를 한 이유는 실적치는 실제로 그때 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실물에 관련된 지수이고, 전망치는 현재 다음 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에 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뉴스 심리지수가 PSI에 선행을 했고 코릴레이션도 0.65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ESI인데요. ESI는 CSI와 BSI의 합성지수입니다. 이게 합성해서 전체적인 경제 심리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든 것이 ESI인데요. 물론 CSI와 BSI를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선행을 하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도 0.65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방법론을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최근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19 사태와 관련해서 뉴스 기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 심리지수가 이볼빙하는 궤도가 얼만큼 최근의 이벤트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는 코비드-19이 첫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2020년 1월 22일부터 지금까지의 경제 뉴스 기사 중에서 코비드-19 관련된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코비드-19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키워드들을 한 번이라도 언급한 경제 기사를
헤드라인,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 헤드라인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는 키워드인데 마스크 같은 것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원, 그리고 최대, 코스피, 그리고 같은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이것인데요. 이것은 경제 뉴스 기사 중에서 코비드-19 관련 키워드를 언급한 기사들의 퍼센테이지를 지금 시계열로 그린 건데요. 파란색은 코비드-19 관련된 키워드들을 언급한 기사들의 포션이고, 빨간색 라인은 메르스 관련한 키워드들을 언급한 기사 수입니다. 이때 D-Day, 그러니까 첫 확진자가 한국에 발생했을 때를 D0로 잡고 시계열을 그려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키워드들은 메르스도 있고 중동호흡기 증후군 여러 가지 메르스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넣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D-Day, 그러니까 실제로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첫 사망자도 굉장히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언급 횟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이 경제 뉴스 기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참 많이 언급이 됐을 때, 그러니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경제 뉴스 기사에 적어도 50% 아니면 60% 정도가 되는 경제 뉴스 기사들이 코비드-19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약 20%에서 25% 정도의 경제 뉴스가 코비드-19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황색 커브는 뉴스 심리 지수를 일별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파란색 선은 CSI를 같이 그래핑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NSI가 CSI보다 조금 더 속보성이 있다는 걸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CSI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기 때문에 월 중에 일어나는 플럭추에이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늦는 경향도 있는데요. NS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주에 있는 다이나믹스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경제 심리가 얼마큼 떨어졌고 또는 올라갔고에 대해서 매핑시키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태 추이, 코비드-19 사태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NSI가 변했고 그때 주 키워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주차에는 일단 확산, 우한, 그리고 교민 대응 등 키워드들이 탑 키워드로 올라왔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의 일이라고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6주차가 있습니다. 6주차에는 대구 경북 지방에 1차 확산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확산,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차 확산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시점쯤에 이때 팬데믹이 선언됐습니다. 이란과 이탈리아 이쪽에서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게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뉴스 심리 지수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주차입니다. 9주차에서는 NSI가 저점을 찍었는데요. CSI가 이때 저점을 찍지 못하고 다음 달까지 떨어진 것에 비교하면 먼저 저점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른 지수라는 건데요. 이때는 사실은 팬데믹이 일어나고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키워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17주차입니다. 17주차에는 이태원발 확산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태원발 확산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었고 임팩트가, 그리고 이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던 염려보다는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뉴스 심리지수와 CSI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8월 중순인데요. 8월 중순 이때는 2차 확산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게 왜 속보성이 NSI가 더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확산이 일어났던 시기는 사실 1월 15일 전이긴 하지만 이게 심각해진 거는 상당히 좀 8월 중후반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CSI는 집계할 때 8월달 CSI를 집계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8월 10일부터 15일 정도 사이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CSI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달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NSI는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때 저점이 될 것이라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엔 역시 CSI 또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3차 확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쯤이었는데요. 3차 확산은 1, 2차 확산과는 다르게
이때는 NSI도 그렇고 CSI도 그렇고 하락하는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1주차 이때는 NSI가 거의 피크를 쳤는데요. 이때는 역시 새해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두 번째로 또 이때 있었던 일들이 코스피가 처음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NSI도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66주차에서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됐고 GDP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두 숫자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대감과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 때문에 이때도 상당히 높은 지수를 보였고요. 최근에 4차 확산기입니다. 4차 확산 자체는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뜨리긴 했으나 역시 1, 2차 확산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숫자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지금 최근 숫자는 준비를 아직 안 해오긴 했는데요. 최근 숫자는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해왔고 최근 키워드로는 헝다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의 이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빨리 간략하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뉴스 심리를 저희는 만들었는데요. 이 뉴스 심리 지수 자체가 거시경제 이벤트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보성 있게 지금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서베이를 이용해서 경제 상황이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에 맹점은 이 숫자가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면 이 질문 자체가 인터뷰이한테 프레이밍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엄청난 코스트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뉴스 심리지수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이 데이터 자체를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이슈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 그것의 옵저베이션이 뉴스 기사라고 했을 때 어떤 이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구해진 뉴스 심리지수가 거시경제 지표들과 예를 들어 GDP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이슈가 이 GDP에 몇 프로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버튼이나 다른 트랜스포머 기반의 더 발전된 모델들을 이용해서 향후 이런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지금 오늘 발표드린 뉴스 심리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에코스의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면 매주 화요일 4시, 오후 4시에 업데이트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환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정민 선임연구원께서 AI 빅데이터 기술 기반 국가통계 생산과 당면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정민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껏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데이터 과학 기술 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유사 통계를 만들고 그 통계의 가능성을 계속 실험해보는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했고요. 관련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되기 어려운 현재 환경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일단 논의 배경부터 보시겠습니다.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현재 국가 통계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그런 부분이 점차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 통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가 통계는 국가 통계 제도를 통해 배포되는 통계를 의미하고요. 국가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가 사실 국가통계라고 비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통계 승인 심사를 통과한 통계만이 국가통계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승인 심사라는 것을 통과하지 못한 통계는 결과의 외부 배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인 여부가 이 통계의 지속적 생산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통계 그 생산 방식이 이제 조사 통계 방식이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어떤 행정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통계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통계를 한 번 가공을 해가지고 나오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가공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 조사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국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사 통계에 국한해서 일단 품질이나 조사 환경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산업 구조 반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산업 구분이 예전처럼 뭐 제조업이면 제조업, 뭐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이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활동의 다양한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처럼 어떤 지역에 딱 사무소를 차리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비지역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통계를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회수율 악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설문조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설문조사나 아니면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문조사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모집단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 응답자가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대응을 하는 피로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회수율 악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데이터의 대두입니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국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보다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국가 통계 데이터들은 거시 데이터가 많다 보니 이 거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토대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오게 된 부분이, 그럼 AI랑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통계에 만약 기계학습 방법론을 활용하게 되면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보다 높은 프로세스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고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를 국가 통계에 활용할 때는 이러한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연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 해외의 연구 사례를 또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해외에서 특히 이 분야에서는 그 유럽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UN 유럽 경제위원회의 어떤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가통계 현대화를 위한 고위그룹의 기계학습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것의 목적은 기계학습 활용 국가통계의 어떤 부가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실증 연구를 하는 분야, 그리고 품질 측정을 하는 분야, 통계 조직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야로 다국가 워킹그룹을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여기 제시된 네 국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각각의 국가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냐도 다른데요. 독일을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러한 어떤 서면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아예 국가 디지털 아젠다로 이 국가 통계의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자라는 게 채택이 돼서 머신러닝 기술을 기존 통계 생산 프로세스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현재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스위스는 이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 기계학습을 국가통계에 도입했을 때 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연역 추론의 어떤 형태이다. 근데 이제 데이터 과학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귀납 추론의 형태이니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정책 결정하는 데 더 유의미하다라는 형태로 이제 논지를 만들고 있고요. 아일랜드는 논문 형태로 4가지 유형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술을 통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완전히 기존 통계를 대체하는 방법, 부분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뭐 통계 추정치를 개선하는 데 일부 쓰이는 방법, 그리고 완전한 신규 통계,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개발하는 방법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유럽 경제위원회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하는 미국과 더불어서 참여하는 2개의 국가로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어떤 과정 안에서 그 상업 통계를 민간 부분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체하는 것을 실제 실증 연구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고 국가 통계를 빅데이터에 활용해 보니까 시의성이랑 적시성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통계의 정확성이나 편중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이 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금방 소개해드린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뭐 포함한 국가도 있네요. 국가들에서 어떤 식으로 도입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이고 있는 표고요. 지금 활용 기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활용 기술이 데이터 과학 기술뿐만 아니고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의사결정 트리라든지 뭐 앙상블 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실험하는 그런 현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통계를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2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통계를 고도화하는 관점에서 설문조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의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2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가공 과정까지를 전부 다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정책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을 보시면 AI 빅데이터 기술 활용 통계의 의의를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기존 통계를 고도화하는 관점과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는 관점은 서로의 강약이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을 보시면은 기존 통계를 고도화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 통계 체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는 기존에 잘 갖추어진 어떤 그 조사 통계 방법론, 이 조사 통계 방법론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계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직 구성을 할 때 새로운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편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완전히 새로운 통계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 홍보 효과가 높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품질 검증 방안이나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이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새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내는 아무래도 우측에 있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소에서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직업과 직무 수요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보통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고 일자리의 분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유수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 환경을 체크하고 이 체크한 산업 환경 안에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방법을 약간 틀어서 반대로 실제로 채용 공고 안에서 어떠한 공고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것의 유형을 분리해 가지고 유형별 실시간 공고 추이를 파악하고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하나의 일자리로 가정하면 그것도 하나의 분류 체계의 산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의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이라는 토픽 모델링의 어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채용 공고를 10년간을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연도별 채용 공고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 각각에 대해서 워드2백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어떤 활용 맥락을 파악했습니다. 이 우측 그림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에도 데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2017년에도 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 단어를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밑에 이거를 워드2백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그 디스턴스가 가까운 단어가 2007년도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뭐 품질이나 뭐 설치나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단어로 나오다가 이게 2017년도가 되면 뭐 웨어하우스라든지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맥락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해서 2007년에 KSCO, 그러니까 한국표준분류체계의 직업군과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개정된 KSCO의 어떤 직업군 사이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봤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형화된 분석 결과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역으로 그럼 이 채용 공고가 얼마나 각 유형마다 이제 등장하는지 이것을 이제 수치로 해서 주차별로 어떤 변화상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 변화를 단연도로 체크할 때 각각의 큰 이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크게 등장한 이슈들이 실제로 이 직무 변화에 어떤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거와 같은 얼개에서 이제 추진되었던 건데 이렇게 수집된 채용 공고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확률적 모델링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빅데이터란 키워드 또는 IoT란 키워드가 얼마나 등장했는가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본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 최고일 수 있죠.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자 주관이 최대한 배제 가능하면서 이러한 경향성을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미국의 인디드닷컴이라는 채용 공고 플랫폼을 크롤링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국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자리 지형을 파악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에 있는 데이터 분석과 같은 경우는 평균 증가율도 높으면서 현재 일자리 구성비에서 전체 구성비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반면에 저 솔루션 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현재 증가율은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는 전체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측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공고에 기반한 연구인데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있는 각각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으로 이직했을 때 이직함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직업적 유사도를 보이는지를 수치로 정량화해 본 그런 결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연구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연구인데 특허 데이터를 기반해 가지고 어떤 실감 콘텐츠라고 요즘 메타버스로 많이 핫하죠. 그 분야에 대한 시장 재배력을 측정한 연구였고요.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어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대학의 순위라든지 인공지능 어떤 연구의 그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엘스비어 학술 DB를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도출해 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제도의 변화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실험 통계라는 형태로 이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해서 이러한 빅데이터 통계를 한번 포괄해 보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기회가 개방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활성화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국가통계 승인기관, 즉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통계를 심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직 있는 것이고, 관계부처는 그러면 예산 투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통계 작성 기관은 어떠한 기술 검증 기준에 의해서 이 통계를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현재 국가통계 승인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유사통 중복통계 판정 기준이라든지 표본조사 정확도 평가 기준과 같은 조사통계 관련된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AI 기술에 대해서도 품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 퀘스천입니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AI 알고리즘의 품질 측정은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인데요. ISO나 IEC AI 표준위원회 같은 곳에서 관련 표준화 연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UN 유럽 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의 품질 측정이 고려돼야 할 어떤 거시적인 진단 목표를 현재 제시해서 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실험 통계나 이러한 제도화가 먼저 진행이 된다면 과연 그러면 그 제도에 들어가는 통계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존재하는 AI 신뢰성 검증 도구의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6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좌측에 있는 것은 품질이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델 자체에 대한 성능이나 편향성에 대한 측정만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라는 관점에서의 프레임워크는 따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제도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대응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표준에 대한 수립 기관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실험 통계 작성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 통계 생산 절차를 수립하고 AI 기술 표준화하는 걸 좀 돕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AI 기술에 대한 품질 측정 기준은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화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가 통계에 활용하는 AI 기술 활용 통계의 품질 기준 또한 결국은 AI 기술에 대한 어떤 표준화 부분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 품질 기준 마련이 되면 이것을 이제 통계의 품질 기준 마련과 합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로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지희 교수께서 인공지능 The Next Challenge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온라인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희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진행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발표할 것은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기술들을 이용을 하려면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테일한 기술보다도 어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지희라고 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사실 동국대 온 지는
별로 한 2년도 안 됐고요. 지금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개발, 또 KT, 그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실 인공지능 관련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 다음에 지식과 추론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있을 때 주로 했던 게 자연어 처리 분야의 연구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들이 이제 사실 최근에 그런 동향인데요. 최근이라고 하면 한 10년의 동향으로 봤을 때 자신의 기술들을 어떻게 남의 기술과 비교할지 이런 컴피티션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당시 참여했던 것이 이제 머신 리딩 컴프리hen션, 기계 독해. 다시 말해서 이제 컴퓨터가 질문을 파악해서 그 관련된 문서를 찾고 그 문서 안에서 답을 알아내는, 답을 뽑아내는 그런 일련의 작업인데요. 그런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질의응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컴피티션을 하면서 뭐 스탠포드나 뭐 다 그 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컴피티션과 그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면서 기술을 좀 촉진시켰다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싱귤러리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거수로 보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싱귤러리티라는 단어는 이제 2005년에 제가 지금 포인트로 하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 커즈웨이라는 분이 이제 Singularity is Near라는 그런 책을 내시면서 기대치가 뭐냐? 기계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그 순간이 이분이 이제 그 연도로 봤을 때 2045년 정도 되면은 싱귤러리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보면은 2020년대에는 작은 로봇이죠. 아주 작은 로봇이 의학 필드에 들어가서 사용될 수 있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나노봇이 이미 이제 뭐 몸에 그 어떤 장기나 이런 걸 보거나 또는 투약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트렌드를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2029년에 튜링 테스트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하고 채팅을 했을 때 한 방에서는 컴퓨터와 채팅을 하고 한 방은 사람과 채팅을 하는데, 이 채팅을 했을 때 어느 방에 있는 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구분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현재 컴퓨터가 또는 AI 기술이나 관련 기술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사실은 뭐 많은 대답이 그렇지만 yes and no죠. 어떤 특정 분야, 내가 이 챗을 하는 도메인을 뭐 물건 추천이나 이런 것을 한정 지어서 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약간 그 혼돈되게 사람의 흉내를 많이 잘 낼 수 있는 거고,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은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결국은 어떤 도메인과 어떤 제약 상황에 따라서 이 싱귤러리티에 도달했다라는 게 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인공지능의 기술을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딥러닝, 또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머신러닝 같은 말이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이제 요소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이 데이터를 가지고 특징을 알아내고 그 어떤
분포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동작 제어는 뭐 물리적인 로봇 제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행동하는 어떤 움직이는 또는 결정하는 거를 또 제어하기도 하고요. 추론은 논리와 확률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 추천, 계획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시각은 우리가 사람의 눈이 시각 정보를 이해하듯이 컴퓨터가 시각 정보를 이해해서 뭐 객체 인식이라던가 영상 정보의 이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고, 언어 이해 부분은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으로 말과 글을 이해하고 또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핵심 기술들이 조합을 돼서 우리 사실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제약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모던 AI라는 것이 여기 모던 AI라고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최근 10년간의 여러 가지 기술들, 여기서는 지금 그 이미지넷, 영상 또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 잘 알려진 그 컴피티션이죠. 여기에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다양한 컴퓨터 비전, 뭐 분류 문제던가 또는 세그멘테이션 문제던가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상당히 많은 성장을 촉진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네트워크들이 점점 깊어가는, 여기에서는 뭐 원래는 사실 8레이어, 뭐 잘 알려진 넷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 이후에 150 이상의 레이어를 하면서 오른쪽에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 분류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딥러닝 하면 또 이미지 인식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인공지능 학회 트리플 AI 또는 이걸 이제 트리플 AI를 풀어서 얘기하면 Advancement of AI,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AI라는 학회인데요. 대표적인 인공지능 학회이고 여기에 나오는 토픽들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머신러닝, 딥러닝, 스태티스티컬 러닝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물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데이터 마이닝 포함되어 있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하나 이상의 그 AI가 같이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널리지 표현, 휴먼 인 더 룹 AI 어떻게 인텔리전트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탐색과 어떤 계획 추론 부분, 로보틱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포함된 게 에틱 분야, 윤리 분야가 이전 컨퍼런스에서 많이 강조되진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많이 강조가 돼서 이 부분의 워크숍도 같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잘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까? 컴퓨터 비전이 되게 좋지만 그게 이제 인식 분반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병원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뭐 등등 해서 그럴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뭐 앱도 생기고 그러고 있죠. 온라인 교육 측면은 저도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그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이 온라인에 이제 남는 어떤 채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남게 됩니다. 질문한 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헬스 센터 가지 못하잖아요. 잘 그런 홈짐 문제나 또는 온라인 구매나 여러 가지 많이 주문해서 드시잖아요. 이런 문제들 또는 영화관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STT 저기 여러 가지 그 TTS 말씀 잘못 드리는데 이런 OTT 영역에 있는 앱들을 이용해서 넷플릭스 같은 거에서 많은 영화들도 나오고 있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인공지능에서 얼마나 잘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이 실생활에 이 비대면 시대에서 더욱더 이제 심각해지는 부분이 독거노인이나 실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 또는 저희 같이 이제 보건복지부랑 같이 보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분들 그렇지만 복지에 대한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 케어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응급상황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내고 이상 상황 평소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저는 케어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왼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식 그래프 형태로 다양한 정보들이 인공지능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 이용을 해야 된다. 홈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적 관계에 대한 정보, 전문적인 그 메디컬 정보 같은 것들이 합해져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응급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빨리 판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잘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실용용에 필요한 기능으로서 크게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술에 더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 추론과 또 학습도 기존의 데이터가 일일이 이제 애노테이션 돼서 하는 지도학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필요하고 또 인터랙션도 좀 더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으로 발전이 돼야지 저희가 원하는 이런 케어 인공지능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능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을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겠습니다. AI를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면은 우리가 학습을 하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쌓고 지식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이 추론한 결정을 가지고 실제 액션을 취하고 사람들과 인공지능이 인터랙션 하게 되는 전반적인 그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추론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물론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는 기본 이제 이 초기에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이쪽 분야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을 쌓아야죠. 책이 됐던 어떤 외부 정보를 이용했던 지식을 쌓아서 그 다음에 그 인퍼런스 엔진이 어떻게 그 지식을 이용해서 결정을 할지 결론을 내릴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부분은 주로 감각적이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제 요슈아 벤지오라고 잘 알려진 딥러닝 분야에 잘 알려진 분이 2019년 유립스라는 그 학회에서 주창하신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시스템 1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시스템 1이라는 걸 감각적이라는 게 주로 이제 컴퓨터 뷰전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 꽃이 있다, 강아지가 있다 이런 거를 인식하는 되게 빠르고 어떤 분야에서는 별로 그 감각적이고 별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학습이었다면 시스템 2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좀 더 복잡하고 우리가 어떤 정신 활동이 관심이 요구가 되는 컨셔스한
이러한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좀 더 복잡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기본적인 통계는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IID, 인디펜던트, 서로 독립적이고 똑같은 우리가 통계 번수들이 똑같은 예를 들어 동전 던지듯이 똑같은 동전을 계속 던지듯이 이런 분포들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낙상이 일어났다, 어떤 노인분이 이럴 때 그분이 드셨던 약, 또 뭐 그 전날의 컨디션, 뭐 외부 환경, 날씨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런 커널 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이런 커널 리즈닝 쪽에 많은 연구들이 또는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인데요. 이제 많은 것들이 학습을 뭐 배워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주로 이제 지도 학습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적은 데이터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스로 학습을 하는 단계로 그 다음에 단순 개념, 뭐 개나 고양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복잡한 절차, 내가 어떻게 이 뭐 물건을 고칠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한 지식 학습이 더 필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이 여기 개와 고양이, 개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고양이는 X로 표시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미지를 보고 수작업으로 레이블을 했던 이런 것에서 언슈퍼바이즈는 그냥 어떤 특성들의 분포를 보고 개는 보통 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분포를 보고 이 각각의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데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얀 루쿤 유명한 딥러닝 과학자인데 Next AI revolution will not be supervised. 그러니까 supervised를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 진짜 간단한 그 개념을 보여드리면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전에는 여기 각각의 이미지 안에서 이 소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대강 소고 이 부분은 대강 그 촌목이고 이 부분은 나무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또 밑에는 이 차의 모양을 학습하는데 이 차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조각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요. 이 차의 모양을 잘라가지고 조각을 맞추는 학습을 하면서 시스템이 저절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맞춰지는지 위와 아래, 옆과 왼쪽, 오른쪽 이런 것을 저절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학습 방법론들이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션 측면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인공지능 인터랙션 그러면은 뭘 생각하죠? 보통 인공지능 스피커를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이제 스텝들이 음성을 인식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답을 어떻게 해서 대화를 끌어갈 건지,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한 자연어 텍스트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음성으로 실제로 답을 말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이 자연어 처리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 비디오를 하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Hi, I'm Ellie. Thanks for coming in today. I was created to talk to people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I'm not a therapist, but I'm from LA myself.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really happy? When was the last time?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이 오른쪽이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참전 용사예요. 어디 그 큰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심적으로 많이 어려운 경우인데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치료가 어려운 상태인데 오른쪽에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을 말을 들어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이제 인터랙션인데요. 이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더 효과적인 이유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부담을 덜 갖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인공지능의 장점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모션을 이해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USC에서 개발한 이런 인터랙션들이 점점 더 많은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케어 AI 인공지능 케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1 기술들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기술들도 필요하지만 복합적으로 또는 복잡한 인지와 추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2 기능까지 다 잘 정립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 중이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희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수종 책임연구원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수종입니다.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사례를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이용해서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점,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을 세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 이영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센티멘털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로 개발을 해서 한국은행 같은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유수신임수를 발표한 후에 이를 적용한 것이 참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아마 벤치마킹해서 이 사례가 많이 전파가 되면 많은 국가기관에서도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하여서 실질적인 많은 사례가 파생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숫자로 되어 있는 통계가 빅데이터로 많이 있는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데이터로 바뀌고 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선행성을 띈 장점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을 실제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아마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도 아마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김정민 연구원님께서 국가통계 생산과 당면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국가통계를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꼭 국가통계 아니더라도 시대가 전환함에 따라서 조사 환경이 변화돼서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기존의 외국 사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채용 공고 기반의 일자리 수요 변화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 역시 이제 단지 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국가통계로 들어갈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현재는 정확성이나 편주성 같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하신 소프트웨어 분야 채용 공고 연구를 하신 부분을 국가통계로 채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 어떤 걸 극복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희 교수님께서는 넥스트 챌린지스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현재 이제 올해 트리플 AI에서 트렌드,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필요한 케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질문은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뭐 알파고 이벤트도 있었고, 교수님이 삼성전자에서 하셨던 MRC의 그 스쿼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분적으로는 인간을 이겼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약간 어떤 특정 분야에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계 분야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 부족한 특성도 있고, 이게 좀 정확해야 될 특성이 있어서 아마도 스트롱 AI 정도 레벨이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가 통계 생산하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전망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임수종 책임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남대학교 비즈니스통계학과 권세혁 교수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남대학교 통계과의 권세혁입니다.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워드 클라우드, AI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뭐 실생활에 활용하는 법, 국가 통계 생산하는 법, 뭐 이런 요즘 이제 항상 케어하는 입장, 이런 의료 이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논평 겸 질문도 같이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해주신 그 뉴스 감성 지수 NSI를 생산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CSI라든지 BSI 경제 지표를 통해서 서로 비교 분석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해서 한 부분과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과연 보통 이제 이게 지수기 때문에 100 이하가 되면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쓰였을 겁니다. 그럼 그때 부정적인 단어가 뭐였는지를 조금 더 워드 클라우드보다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뭐였는지를 아는 것이 좋고, 실제로 이게 뉴스 감성 지수는 뉴스라는 거는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단어들, 문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CSI나 BSI 쪽보다는 기업 현황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뉴스 감성 지수랑 비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감성 지수가 일종의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아리마 분석이라든지 뭐 골든 크로스, 레드 크로스처럼 주가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그 뉴스에 좋은 단어들이 많이 생기는 순간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나, 이런 분석을 좀 하셨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향후에 그게 가능한지. 또 중간에 끝말할 때 보면 그 NSI를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되는 그 마이크로 인덱스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지수라는 게 경향성이기 때문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제 정량을 퀀티파이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하시는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국가 통계를 어떻게 할지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가 통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집단 구축하는 거.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게 이제 가구에 대한 총조사,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경제 주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승인 통계, 자체 생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를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데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사 환경도 나빠졌기 때문에 다양한 또 조사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러면서 사례를 뭐를 들고 있었냐 하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직업 및 직무 변화, 이건 사실은 국가 통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종의 직업의 변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례 분석 정도인데, 사실 이것을 국가 통계에 생산하는 데 활용하겠다.
사실 중간에 물론 그 분류체계 KSIC 분류체계랑 매칭을 한번 시켜본 것이 있지만 그 매칭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KSIC는 사실 국가 전체 분류체계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차까지 가고 있는 분류체계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용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국가 통계를 쪽에서 보면 저는 모집단 구축에 빅데이터 기법이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데이터 댐 많이 얘기를 합니다. 통계청장님도 뭐 데이터 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데이터 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이블링입니다. 사실 대청댐에 있는 1월 물이랑 8월 물이 다릅니다. 그 물이 그다음에 낙동강댐에 있는 8월 물하고 당연히 대청댐에 있는 8월 물이 다르죠. 그게 왜 다르냐면 시간과 공간의 레이블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통계에서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한다 그러면 현재 총조사 같은 데이터를 공간에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적, 공간적 레이블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을 찍으면 거기에 몇 가구가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레이블링이 돼서 그것만 제공해 준다면 국가통계청, 국가통계가 하는 일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국가통계라는 것이 생긴 거는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 생긴 게 이제 인구통계 때문에 생긴 것듯이 우리가 이제 경제주체 두구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 구축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가져다가 입혀서 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하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민간이 얻은 공간 정보로 데이터, 자기네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왜 이런 것이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그 부분 민간이 생산하는 데이터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은 국가 통계를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기법에서 과연 국가 통계 생산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집단 구축하는데 데이터 댐 구축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이제 발표자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AI 부분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인퍼런스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통계학자니까 추론을 하면 전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요즘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이런 AI 쪽에서 얘기하면 널리지 베이스입니다. 사실 널리지가 뭐 다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크게 보면 통계학에서 두 축이 있습니다. 프레딕션 하는 부분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는 분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프레딕션은 얘가 뭐 앞으로 뭘 하겠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반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AI 정도면 어느 거냐 하면 챗봇 정도. 그러니까 챗봇도 사실은 전부 DB상에서 이미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 이상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챗봇 맞춤형 서비스 정도, 지금 이제 아까 AI 케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그거는 그냥 딱 그 수준까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 이 정도 수준이지, 저는 AI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한 번은 사춘기를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나름대로의 자기 것이 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 컴퓨터가 AI가 과연 사춘기를 겪을 수 있을까? 그게 언제쯤일까? 이게 사실은 질문 겸 제가 발표자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비학습, 리저닝 뭐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통계에서 얘기하는 인퍼런스 추론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통계는 단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AI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까 널리지 베이스고 이러는데 널리지를 언제 얼마나 빨리 얘네들이 캐치해 오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과연 AI가 넘어야 될 산이 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권세혁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자분들께서 논평에 대한 의견과 기타 덧붙이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과장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일단 권세혁 교수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긍부정 단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긍부정 단어가 정확하게 존재하는 케이스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라서. 이게 영어인 경우에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페드에서 뉴스 심리 지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든 이제 저희가 굳이 표현하자면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ood, excellent, 뭐 poor, crisis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성 사전이 구축이 되어 있고 감성 사전에 있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룰이 있는 것이죠. 그 점수를 합산해서 기사에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어의 특성상 영어는 유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유저가 이제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감성 사전을 퀄리티 좋은 감성 사전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큰화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룰을 주입하지 않고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사실은 굉장히 무식한 게 좀 얘기하자면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지문에 나오면 답을 소크라테스로 찍어라라는 룰들을 주입을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뭐 감성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그런 것이겠죠. 그거 다 더해서 그 숫자를 레포팅해라 이런 룰이니까요. 근데 이 룰을 저희는 만들 수가 없어서 슈퍼바이즈 러닝 어프로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문장들을 사람들한테 읽게 만들어서 그걸로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답지가 있는 문제집을 컴퓨터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것을 학습을 해서 실제로는 뭐 그냥 통계 모델에 불과합니다만 학습을 해서 답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긍부정 단어가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맥락 따라서 코스피가 올랐다라는 것, 코스피 상승이라는 것이 그 문장에 나타난 맥락에 따라서 위기 신호로 읽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중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황세혁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세부 지수를 내는 것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어떤 것을 토픽을 잘라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오히려 생각보다는 특정 분야의 뉴스 기사가 항상 같은 비중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이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만약에 뉴스 심리 리스트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거시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긍정이나 부정에 기여한 그러니까 지수를 무엇이 올렸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하면 부정 문장을 읽어보면 되잖아요. 부정 문장을 읽어봤을 때 부정 문장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토픽이 있다. 토픽 자체를 마이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토픽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헝다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헝다 사태 같은 것은 토픽이라고 본다면 이것들이 많이 부정에서 언급되어 있다면 이 토픽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슈는 현재 어느 정도 뭐 경제학적인 이슈일 수도 있죠. 중국에서 뭐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렸다던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던가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하나의 토픽이 생겼고 그것이 기사로 표출되었다라고 하면 이 이슈들이 우리나라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임수정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개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려움은 일단 있었습니다.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인데요. 인프라가 이제 단순히 컴퓨테이션 리소스,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미리 구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얼만큼 리들리 어베일러블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드투백 모델이라는 조금 옛날 모델을 사용한 것이기도 한데 안정성이 입증됐으니까. 그리고 근데 최근에 에트리에서도 이제 한국 코버트를 이제 개발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사용을 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토픽 마이닝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이슈 마이닝을 해낼 수 있는 것까지 가려면 컴퓨터가 이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클래시파이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터널이 디시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터널이 클래시피케이션 0, 1, 2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만 맞추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했지만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러니까 좀 어드밴스드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버트 같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 언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축이 잘 돼 있는 것 그리고 잘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뭐 SKT와 에트리나 이런 데서 버트를 한글로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잘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죄송하게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저기 김재 교수님, 지금 이제 저기 발표자님께 답변할 때 보면 좀 NLP가 감성 분석이 하기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한국말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저도 그거 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잘한다, 이게 잘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건가요?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은 그 감성 분석이라는 게 지금 방금 톤으로 말씀하셨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음성까지 포함하면은 잘한다 하고 진짜 잘한다 하고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같이 이제 사람은 보고, 그러니까 멀티모델할까요? 그냥 그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비주얼 정보, 그 다음에 듣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식까지 갖고 있잖아요. 이 상식적인 정보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챌린지가 약간 그런 건데, 아직 합해지고 있지 못하고 다 감각적으로 따로따로 한다 볼까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한계가 있고, 뭐 어디까지 왔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영어 부분에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그냥 근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챌린지들이 그런 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다라고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따로 잡아가지고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김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에 먼저 순서를 바꿔서 의견이나 또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로 질문하신 AI를 통계에다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냐. 저는 사실 통계하고 AI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요.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데이터 문제는 데이터는 늘 부족하거든요. 데이터 헝그리하죠. 그래서 실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떻게 뭐 분류 문제를 하더라도 좀 더 어려운 부분의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레이블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어떤 분류를 할 때 A와 B의 그 상관관계를 보고 분포를 보고 그 사이에 구분을 잘할 수 있는 거를 기존에 이제 뭐 커널이나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넌리니어한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부족 문제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언스포바이즈나 세미스포바이즈, 원샷, 제로샷 이런 뭐 방법들이 같이 고민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통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 게 뭐 데이터 분석도 몇 번 해봤는데 결국은 그 결과들을 고객 또는 정부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션이나 설명 부분에서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한 거를 잘 보통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접목도 많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아까 챗봇 말씀하시고 인공지능 사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딥러닝 부분이 최근 10년 모던 AI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춘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사춘기의 몸부림 같은 지금 단계라고 보고요. 그 리스닝 특히 이제 그 추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그 통계에서 말하는 예측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멀티모델 정보, 시각적 정보, 언어적 정보를 합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 정보까지 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면 챗봇이 지금 저도 챗봇을 이제 또는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집에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이런 챗봇이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식 정보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사춘기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보는데 앞으로 할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같이 더 논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정민 연구원님 의견 부탁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채용 공고 분석 관련해서 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문제인데요. 가령 이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 채용 공고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고, 이 여러 군데에서 다수가 민간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것에서 수집 가능한 민간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봤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전체 일자리 지형을 파악하는데 충분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과연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채용 공고 올라오는 출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민간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뭐 꼭 채용 공고 분석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할 때 크롤링하는 데이터들이 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 생산이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지어 줄 거냐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확률적 모델링 알고리즘을 쓸 때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파라미터들의 품질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걸 통계에 관련돼서 활용할 때 어떻게 파라미터의 기준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통계가 되기 위해 통계 승인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그 판별 근거 중에 하나가 재현 가능성인데,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 보면 이 디터미니스틱함을 이제 보장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같은 파라미터를 넣어도 결과값이 매번 시행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보장을 했을 때 이건 통계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이런 수용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모집단 구축이나 이런 쪽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기존에 제가 제시했던 이런 사례들이 통계로서는 부적합한 거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집단 구축에 당연히 활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발표 중에 2가지 형태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기존 통계의 고도화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이제 유사한 부분이 설문응답을 받을 때 파생되는 파라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설문 회수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설문응답을 받았을 때 미응답 사례들이 있을 때 이 미응답들을 어떤 이 이상치를 이제 기계학습적으로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보완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거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이 부분은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제가 일자리 분석이나 아니면 다른 사례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던 이유는 저희 연구소에서 어쨌든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런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는 차원도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꼭 비단 저희 연구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하기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산출해낼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존 통계란 정의의 어떤 범위의 확장으로서 바라봐 주셔서 그거를 같이 포괄해 줄 수 있다면은 나중에 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도 통계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빅데이터 통계과장으로서 저희 통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거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유튜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 통계라는 게 저희가 지난달에 제도화해서 승인 통계와는 승격은 다르지만 실험적으로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통계를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호로서 저희 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모바일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 이동 통계가 1호의 실험 통계로 채택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빅데이터 통계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아까 우리 김정민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국의 통계청의 조사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안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 작성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안 데이터의 소스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자료 혹은 이제 민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과에서는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작성을 하는 것을 주 과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승인 통계의 두 가지 약점, 즉 시의성 혹은 상세성, 그 두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빨리 정책이라든지 많은 그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 나오는 정보를 월 단위로 만든다든지 월 단위로 나오는 정보를 주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조사 데이터가 일부 샘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세성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단위라든지 크게는 이제 시도 단위로까지 뿐이 볼 수 없었던 통계들을 저희는 시군구 레벨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 아직은 많이 서툴고 시작 단계지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여러 기관과 협업을 한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참여자분들께서 몇 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뉴스 심리 관련 질문 드리고 그 답변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여러분이 동일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0,000개 기사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체의 영향력, 예를 들면 5대 일간지를 대상으로 했는지 일부 또 다른 그 인터넷 신문사들까지 포함을 했는지 그다음에 혹은 조회수까지도 반영을 한 가중치가 고려가 되었는지 또 긍정 부정에 대한 강도도 조정이 되었는지 그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저희가 지수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스펙을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10,000개의 기사가 아니고 10,000개의 기사 문장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보통 조금 많이 나오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요일별로 기사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제 기사가 일간지에서 보통 네이버에 노출되는 거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 노출되는 게 하루에 약 경제 기사가 4,000건 정도 나오고 문장 개수로 치면 한 6만 문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5대 일간지만 하는지 아니면 또는 가중치를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5대 일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형 또는 이제 스키마라고 하면 우리가 랜덤하게 어떤 인터넷 뉴스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리고 랜덤하게 몇 개의 문장을 스크리닝을 해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어떤 정도의 확률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범위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노출되는 기사들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약 55개 정도의 언론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중치는 저희가 임의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임의적이기 때문인데요. 발행 부수로 할지 1년에 한 번씩 할지 어떤 미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지 이거는 조금 오히려 더 이제 가중치를 잘 잡으려면 좀 무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질 않았고요. 그래도 충분히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신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같은 데에서는 통신사라고 하죠. 기사를 이제 따서 이렇게 처음에 생산하는 곳, 탐사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 팩트는 그쪽에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원자료를 제가 A라는 신문이라고 치면 직접 보도를 안 하고 이제 따서 보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을 위주로 보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여러 매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임팩트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정당화하는 뭐 굳이 뭐 모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데이터, 경제 뉴스가 텍스트가 쭉 펼쳐져 있고 내가 랜덤하게 몇 개를 샘플링해서 봤을 때 긍정적이게 걸릴지 부정적이게 걸릴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5대1관치만 했을 때 더 좋다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빅데이터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5분과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윤지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3시 50분부터 오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시 50분 정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